시청자,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올라와서 증권사 리포트 한 줄이랑 싸웁니다. 코스피 8,700. 그거 다 착시다. 반도체 빼면 4,100이다. 이 한 문장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반응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냥 자존심 싸움처럼 보입니다. 지수계산법을 두고 벌어진 좀 옹졸해 보이는 신경전.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올해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바로 그 착시라고 비판받던 시장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한쪽에서는 이건 허상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 기록이 쏟아지고 이 두 장면이 같은 날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이 호황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이름을 누가 정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저는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첫째, 진짜 숫자는 무엇인가? 둘째, 착시 투기판 실정이라는 이 프레임을 누가 만들고 누가 퍼뜨리는가? 그리고 셋째, 정작 이 판에서 진짜 위험을 떠안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반도체 빼면 4,100 이야기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한 증권사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공교롭게도 반도체 거인의 그림자예요. 이게 보수 성향 주류 매체의 헤드라인을 타고 다시 경제 토론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 증시는 허상이라는 한 줄짜리 결론으로 굳어졌습니다. 같은 매스임 비슷한 시점에 이미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냥 우연한 분석이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흐름이죠. 자, 그럼 이 흐름이 가리키는 숫자부터 정직하게 다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5월 마지막 주에만 한 주 동안 8% 넘게 올라서 8,400선을 넘겼고 6월 1일에는 장중 8,800까지 찍으면서 이른바 9,000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같은 날 삼성전자는 9% 넘게 급등했고 본주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었어요. 한 주 사이 SK하이닉스는 20%가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군 1회 이런 증시가 없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보고서가 지적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50.7%, 그러니까 시장의 절반이 딱 두 회사예요. 반도체의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6월 25% 수준에서 지금 54.6%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해 만에 두 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거인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코스피는 4,100에서 4,200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그 착시 보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최장 기록인 16거래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그 주에만 4조 원 넘게 던졌어요. 그럼 이 오르는 시장은 누가 바치고 있느냐? 개인과 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한 종목에 2배로 베팅하는 레버리지, 그리고 거꾸로 가는 인버스 상장지수 상품 무려 16종을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출시 이틀 만에 5조 원이 몰렸어요. 거기에 5대 은행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250억 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개인신용대출은 2조 6천억 원이 불었습니다. 집사라고 빌린 돈은 거의 안 늘었는데 신용으로 끌어쓴 돈만 폭증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갔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같은 시장 안에서 정반대의 풍경도 함께 벌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한 주에 8% 오르는 동안 벤처기업들이 모인 코스닥은 같은 주에 7% 넘게 빠졌습니다. 한쪽은 사상 최고, 한쪽은 이탈 가속. 더 들어가 보면 코스피 안에서도 오른 종목은 100개 남짓인데 떨어진 종목은 800개가 넘었어요. 거치게 말해 10종목 중 8, 9은 오히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랐다는 한 문장 뒤에는 시장이 둘로 쩍 갈라진 그림이 숨어 있어요. 지수는 웃는데 대다수 종목은 울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쏠림은 진짜입니다. 부정할 생각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쉽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반도체 거품에 빛낸 개미가 떠받치고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까지 깔아줬다.
정부가 투기판을 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하죠.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결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 깔끔한 결론에는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호황이 왜 시작됐느냐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그 보도에 왜 발끈했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받았어요.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냐? 그러는 사람은 없다.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인데 왜 그걸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하느냐?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4,100이면 대단한 거 아니냐? 저는 이 반박이 단순한 정치적 방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한 지적이에요. 손흥민의 골을 빼고 손흥민을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국 증시에서만 가장 잘하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별거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분석일까요? 아니면 결론을 정해놓고 고른 숫자일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같은 계산법을 미국에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몇 개를 빼고 나면 미국 증시도 훨씬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빅테크 빼면 미국은 별거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1등을 빼고 평가하는 잣대를 왜 우리는 우리한테만 들이대는 걸까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수출이 877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였어요. 그중 반도체가 4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쏠림은 누가 작전을 걸어서 만든 가짜가 아니에요. 미국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메모리를 빨아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진짜 수요 폭발입니다. 이건 한국이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거기서 1등이라서 받는 결과예요. 거품이라는 단어와 세계 1등이라는 사실은 같은 그림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느 쪽 이름을 붙이느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갈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내려가 보죠. 누가, 왜 이 착시 프레임을 미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 호황은 지금 누구의 성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실적으로 잡히고 있어요. 한 신문은 이 대통령의 반박을 두고 증시 호황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통령이 직접 방어선을 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착시고 투기판이다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성과를 깎아야 하는 쪽이 있고 성과가 인정되면 곤란한 쪽이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증시가 사상 최고를 찍고 그게 정부 성과로 굳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에 허상이라는 단어가 일제히 등장합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어요. 지금 비투가 위험하다, 투기판이다 하고 걱정하는 그 목소리들이 불과 몇 년 전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에는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었는지, 같은 사안에 같은 기준을 그때도 적용했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온도가 꽤 다를 겁니다.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건 단정이 아니라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 프레임 전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성과급 논쟁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천문학적 보상을 받게 되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가야 하느냐가 나라 전체의 화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 프로그램은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부 장관이 이익을 강제로 나눠주려 한다. 정부가 친노동으로 판을 흔든다. 자, 사실을 그대로 놓고 볼까요? 노동부 장관이 실제로 한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느냐. 이건 노사자치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 삼성노사가 대화로 합의한 것을 두고는 어떤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한다는 건 실제 발언을 뒤집은 프레임이었던 것. 그러면 두 장관이 엇박자를 냈다는 정부 혼란 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걸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산업부 장관은 재투자와 경쟁력을 걱정하고 노동부 장관은 분배와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책임을 맡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말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규모의 횡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질문의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토론할 이유도 없죠.
정답이 없으니까 공론화하는 겁니다. 그걸 엇박자, 혼선, 실정이라고 부르는 건 토론 자체를 흠으로 만들려는 시도예요. 자, 여기서 양쪽의 논리를 공정하게 다 올려놓고 보겠습니다. 주주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경영 판단보다 먼저 떼어가는 건 세금과 재무, 회계의 법정 순서를 무시하고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한 주주단체가 실제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우려예요. 그런데 바로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면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한 경제연구자는 이렇게 짚었어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물건을 그만큼 더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공급이 모자라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이 횡재의 상당 부분은 직원의 생산성도 경영진의 결단도 아닌 바깥에서 굴러들어온 가격 행운입니다. 그렇다면 묻게 되죠. 노동의 몫이 온전히 노동의 것이 아니라면 자본의 몫은 온전히 자본만의 것입니까? 한쪽에만 온전히 내 것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공정한 저울이 아닙니다. 노동부 장관은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이만한 호황을 누리는 반도체는 이미 일종의 공공재에 가깝다고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그 호황이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민의 오랜 응원 그리고 외부 수요라는 공동의 토대 위에서 나왔다는 뜻으로 저는 읽습니다. 그러니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사회가 함께 의논하자는 거죠. 이게 강제 분배입니까? 아니면 공론화입니까? 단어 하나에 정반대의 인상이 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가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영업이익의 10%를 10년간 성과급으로 보장한 그 첫 합의, SK하이닉스가 한 그 약속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인 2021년에 이미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친노동 정책이 판을 키웠다는 설명은 시간 순서부터 맞지 않아요. 판은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붙이면 멀쩡한 약속도 갑자기 누군가의 실정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프레임은 늘 시간의 순서를 슬쩍 비틉니다. 자, 여기서 한 꺼풀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한 전문가가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유산이 많은 집안은 형제끼리 싸우고 유산이 없는 집안은 화목하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반대 방향으로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요. 진짜 문제는 형제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유산은 맏아들이 다 가져라라고 누가 언제 정했느냐는 거예요. 횡재가 생겼을 때 그걸 나누자는 질문은 투기와 혼란이라고 불리고 그 횡재가 대부분 자본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시장 질서라고 불립니다. 같은 돈인데 누가 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한쪽이 달라고 하면 떼쓰기가 되고 다른 쪽이 가져가면 원칙이 됩니다. 이게 이 모든 논쟁의 진짜 뼈대입니다. 옛날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죠. 다들 거위를 죽이지 말자고는 합니다. 기업을 살려야 한다, 재투자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 황금알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거위를 키운 게 주주뿐입니까? 수십 년간 그 회사를 써주고 키워준 국민 적자일 때도 버텨준 직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수요 폭발이라는 외부의 행운까지 이 알은 여러 손이 함께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분배 이야기만 나오면 거위 걱정으로 말을 돌려요. 거위 걱정과 알의 주인 문제는 사실 다른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층입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위험을 떠안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토론 프로그램의 걱정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화살의 방향이 틀렸어요. 진짜 위험은 코스피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입니다.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신용대출이 한 달에 2조 6천억 원이 불었고 그 돈이 두 종목이 절반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몰려갑니다. 외국인은 16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나가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지만 매파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하반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약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가 어느 시점에 한 박자 쉬어간다면,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빚을 내서 2배 레버리지 상품에 올라탄 평범한 개미들입니다. 하루에 60%까지 빠질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삼성은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에 원금 손실까지 겹친 개인은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당신이 신용대출로 그 시장에 들어간 그 돈, 만약 빠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거위는 안 죽어요. 거위 등에 빚내서 올라탄 사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의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풀어놓고 뒤늦게 위험 경고를 한 건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에요. 하지만 본질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수요 폭발에 사람들이 빚을 내서 몰려드는 흐름에 정부가 어떻게 안전벨트를 채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대출을 조이니까 그 돈이 주식으로 흘러갔다. 이것도 음모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풍선 효과예요. 정책의 방향을 트집 잡기는 쉽습니다. 어려운 건 빚으로 과열된 시장에서 평범한 사람의 노후와 전 재산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호황이 닿지 않는 자리도 봐야 합니다. 시장의 절반이 두 종목인데 나머지 종목 대부분은 빠지고 있다고 했죠. 그 나머지가 누구입니까? 건설, 유통, 중소, 벤처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하는 사람의 88%가 바로 거기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를 찍는 동안 정작 대다수 국민이 일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게야말로 정부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는 걸 깎아내릴 게 아니라 그 온기가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다른 일터로 퍼지게 할 것인가. 한 종목의 신고가보다 골고루 데워지는 경제가 훨씬 어렵고 훨씬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보내는 신호도 곱씹어 봐야 해요. 한증권사 연구원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강세장의 막판으로 갈수록 쏠림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종목으로의 집중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그게 확산의 시작이라는 반가운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막판의 징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한 방향으로만 달릴 때일수록 빚을 줄이고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 이건 어느 시대에나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은 전체 노후 자금이죠. 그런데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시장의 절반이 두 종목인 나라에서 국민 전체의 노후 자금까지 같은 곳에 더 쏠리게 하는 게 과연 안전한 선택인지. 해외 비중이 높은 연기금일수록 장기 성과가 좋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데도 말이죠.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분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 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지면 그 바구니를 든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손흥민 이야기로요. 대통령 말이 맞아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을 빼고 손흥민을 평가하는 건 우습죠. 그런데 저는 그 비율을 한 발 더 끌고 가고 싶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어요. 경기장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 경기의 중계권료와 입장 수익은 정작 누가 가져갑니까? 고른 선수가 넣는데 돈의 분배는 다른 곳에서 정해지죠. 반도체도 똑같아요. 반도체가 돈을 벌어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누가 위험을 떠안느냐, 그 룰은 골과는 전혀 다른 테이블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테이블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착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정확히 절반만 맞아요. 호황은 진짜입니다. 세계 1등도 진짜예요. 다만 그 호황이 모두에게 골고루 닿지 않는다는 건 86%의 종목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건 그 격차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야 할 건 이게 가짜냐 진짜냐가 아니라 이 진짜 돈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위험을 안느냐는 거예요. 프레임은 늘 첫 번째 질문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에서 시선을 떼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과급과 초과 이윤을 둘러싼 공론화가 어디로 가는지 경영자, 단체와 노동계, 정부의 줄다리기에서 결국 누구의 언어가 룰이 되는지를 보세요. 둘째,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정말 금리를 올리는지, 빚으로 떠받친 시장에서 금리는 방아쇠입니다. 셋째, 외국인의 연속 매도가 멈추는지 더 길어지는지,
외국인이 나가는 자리를 빛낸 개인이 채우고 있다면 그건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예요. 반도체는 우리의 손흥민이 맞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한 명에게 모든 걸 거는 팀은 그 한 명이 다치는 순간 같이 무너져요. 진짜 강한 팀은 에이스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동시에 벤치를 두껍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손흥민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이걸로 번 돈을 우리는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다음을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다음 국면을 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프레임 전쟁 다음 국면이 오면 또 한 겹 벗겨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